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잘 쉬셨어요? 예, 전 잘 쉬었고 신인규 변호사 계속 바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들었거든요. 아니 장윤미 예. 변호사님도 주말에 일하고 계시던데 아, 제가 주말에 주말에 살짝 제가 나옵니다. 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켰더니 자주 나오시네요. 연합뉴스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열일하는 장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 대단들 하시다. 예. 편의점도 안 쉬잖아요, 원래. 편의점도 안 쉬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금토일 사흘 쉬어봤습니다. 야, 예. 재충전을 3년 좀 하셔야 만에, 돼요. 예. 3년 만에 첫 사흘. 저희가 이제 금요일분, 네 금요일에 저희 그 제작 PD께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오. 네 하여튼 평온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느낌이 저도 네. 남달랐죠. 뉴스가 달라졌어요. 예, 뉴스가 그동안에는 달라졌어요. 마음이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매일 불안함 속에서 하루를 맞아. 좀 고통 속에 보냈다면은 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정말 위협과 여러 가지 그런 공포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커지면서 상당히 마음은 좀 정신적으로는 좀 편안해졌습니다. 네, 크림소다님이 장윤미 변호사님 얼굴이 밝아지심요. 아, 네. 흰 옷을 입어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마음도 편해지시고. 그리고 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맞아요. 택시 기사님께서 예. 저를 앞에 내려주셨는데 오,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간다고 하니까 예. 건빵 과자와 예. 오징어 땅콩 과자 어머, 진짜 진짜? 소중히 와. 그래서 대기실에 예, 나왔어요. 와. 응원을 해주셔서 같이 제가 너무 오늘은 감사합니다. 더 힘차게 이야. 할 수 아, 있었습니다. 와, 네,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안전 운행하시고요. 예. 예,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69만 7,660명이에요. 예. 70만 70만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만간 70만을 돌파할 수 있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와. 예. 이 좋아요랑 구독을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누르신 우리가, 경우가 있을 수 예, 있어. 혹시 또 지난번에 화나서 취소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면 다시 구독 제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때문에 한 명 늘었어. 지금 바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자, 늘 함께 하시는 연대로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님들 계셔서 저희가 소개 말씀 좀 드리고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이거보다 많은데 그러면 바로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이렇게 서경석 씨가 하는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색깔이 빛깔이 너무 곱습니다. 오늘 청원담의 꿀로 만든 진짜 오미자청. 와,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이 오미자청이 진짜 그 집중력과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산골 스님마들 해주시는 그 산골에서 제가 했는데 이제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문경에서 재배한 최상 등급 오미자 마늘 엄선해서 정제당 대신에 국산 천연 꿀과 저당 자일로스로 만든 프리미엄 오미자청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다이어트 중인 분들께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음료인데요. 특히 설탕이 없어요. 국내산 천연 벌꿀을 사용해서 단맛은 살리고 당 부담은 확 줄였습니다. 천연꿀에는 항균, 항염 성분과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특히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성분들이 많아서요. 전반적인 신체 스트레스 완화와 활력 증진과 항산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청원담, 오미자청 어떻게 드시냐? 일단 차갑게 요즘처럼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잖아요. 예, 더울 때는 탄산수나 냉수에 희석해서 오미자 원액 1대4 또는 1대5 비율로 물과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따뜻하게는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따뜻한 오미자차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활용법이 매우 다양한데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토핑 그리고 빙수, 샐러드 소스, 디저트 소스 뭐 이렇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아이들한테 음료수 대신에 그리고 또 어른들은 커피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포토 후기를 작성하시면 무조건 리뷰 보상금 10,000원. 10,000원 깎아드리는 거예요. 10,000원을 지급해드리고요. 한 병당 13,000원대. 진짜 싼데? 이렇게 구입하기 어려운데 13,000원대에 프리미엄 오미자청을 구매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구매 링크가 유튜브 더보기창에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제가 진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일단 맛이 너무 좋고 왜 요즘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그러니까 설탕이나 막 이런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정말 꿀을 넣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은한 단맛이 나와요. 저도 똑같이 되게 느꼈어요. 맛있네요. 어떠세요? 새콤하면서도 또 달달하고 네. 다양한 맛이 좀 어우러져 있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맛있죠. 맛있어요. 오미자가 원래 5가지 맛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맛이 먼저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미자는 정말 좋은 겁니다. 오미자는 진짜 몸에 좋기 때문에 오미자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진짜 건강에 좋은데 근데 진짜 싸네요. 13,000원이면 너무 싸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한살림 오미자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어릴 때는 엄마들이 한살림 오미자 돈 약간 덜 아끼는 그렇죠. 아이들. 애들한테는 또 우리 엄마들이 돈을 많이 신혼부가 아직 모르는구나. 네, 그렇게 애들 그렇게 다 키우신 거고. 키워도 크면 말 안 들어. 그래요? 그쵸. 어렸을 때도 말 안. 어렸을 때, 컸을 때. 다 주관이 있으니까요. 자,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각자 살아가는 겁니다. 여하튼 오미자는 공통점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지금 6일차 됐어요. 6일차. 어떠세요? 체감? 저는 6일차라고 하는데 한 60일 차? 이런 느낌이에요. 올해 되게 안정적으로 원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고 뉴스를 보면서도 이런 거예요. 추경을 하기로 했었고 뭐 이제 그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뭐 주재하고 이러면 그래 뉴스가 이렇게 나왔었어야지. 아니 그런 거에 비해서 무슨 개수영장 무슨 항상 특혜 인사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교 안 하려고 합니다만 초대 비서실장 이제 관료 출신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고 정치는 그냥 나 혼자 생각해서 하면 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쨌든 완전히 그 진영을 짜는데도 아주 숙련된 그리고 합을 맞춰갖고 신뢰가 확인된 정치인들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일단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요즘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을 했다라는 점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부를 인수인계 받았더라면은 바로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과거에 망가졌던 이 쿠데타로 어그러진 정부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제의 무게감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한다라는 그 숙련된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저 국민들이 상당히 좀 안정감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고요. 아주 특색이 있는 점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총리부터 또 대통령
대통령실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뭐 실장부터 해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정치를 강화하겠다,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이 정무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민과 함께 간다면은 명실상부하게 국민 주권 정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저는 뭐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네. 6.1을 좀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김밥, 야근, 민방위복.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허투루 안 쓰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 피 같은 세금을 꼭 필요한데 꼭 써야 될 때 쓰지 뭐 이것저것 막 허례허식 뭐 거칠해 이런데 돈 쓸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하니까 이거는 진짜 평범한 특히 이제 가정살림 하시는 주부 같은 분들이 너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약간 주부의 마음. 예, 그렇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쓸 거야?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집안 살림 하듯이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더 핵심은 뭐냐면 네.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그쵸. 전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씨는 결국에는 관심사가 자기 배우자에게 꽂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네. 김건희를 위한 네. 국정을 완전히 그렇죠. 망가뜨려놨던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 이쪽에 방점이 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집행의 우선 순위가 네. 부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또 써야 될 부분에 우선적으로 쓰는 저 이런 식의 좀 스마트 행정이 네. 가장 지금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부분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 처음 갔을 때 무덤 갔다 대통령실 갔더니 뭐 이거 저 볼펜 주는 직원도 없고 잉크도 없고 뭐 인주도 없고 네, 전자결제도 안 예, 그 프린터도 없고 이거 다 어디 간 거냐 컴퓨터도 없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정진석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처 관계자들은 어쨌든 그 윗선에서 요구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서 파기하고 PC 초기화하고 하루 전에 다 싹 다 업무 종료시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관례에 해당하는 인수인계 인원조차도 남기지 않고 네. 싹 다 보내버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윤재순, 예, 정진석 총무비서관, 예. 그 정진석 비서실장인데 예. 결국 윤석열 대리인 하수인들이죠. 근데 결국에는 인계를 해야 되는데 네. 거의 인수를 방해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인수 방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인멸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다. 공무집행 방해죠, 명확하게. 예, 예. 그리고 여럿이 했으면 이제 또 특수로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정권 출범을 방해할 목적보다는 전 증거인멸에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게 네. 어떤 단순한 방해를 할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뭔가 감춰야 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이 다른 점은 뭐냐면 박근혜는 그냥 박근혜 최순실이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만 가지고 증거인멸했다면 이거는 윤석열 파면은 윤석열 대통령실, 윤석열 내각이 함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집단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인멸의 동기가 훨씬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책임 물어야 된다.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관계 파악을 다 하셔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수를 방해한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네. 조치를 좀 취해서 그 사실관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다시는 이런 일 있을 수 없도록 좀 네.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요. 내규로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이게 법률로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대통령 돼요? 기록물관리법 위반인지도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록물. 그런데 약간 위반 소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요. 어. 왜냐하면 이 지시를 받았다는 게 브이로그로 남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구급 행정요원이 예, 예, 그 예. 여성이 김건희 씨 사진 사진사. 촬영을 전담하면서 예. 완전히 실세처럼 그러니까. 막 근태도 좋지 않은데 예, 예. 계속 그러고 예.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야 우리 회사 지금 망해가지고 나 나가야 되는데 서랍 싹 비우라고 하더라. 라고 예, 이야기를 예. 하고요. 그리고 다들 나만 빼고 다 승진시켜줬어. 막 이런 얘기까지도 예,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승진이 되고 이런 게 만약에 늘공 어공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퇴직금이랑도 다 연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도 법인데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집합이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역대 정부도 인수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극적이었냐 적극적이었냐 차이는 있어도 한 상시 인원을 좀 남겨는 뒀다는 거예요. 거기 본인들처럼 어공이 아니라 늘공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항상 네. 그 직업 그렇죠. 공무원분들. 예. 그럼 인수인계를 하도록 했는데 너네 부처로 다 돌아가. 오늘부로 끝. 이러면서 사실 프린트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글을 완전 다 포맷을 해서 한글 네. 툴이 없어가지고 문서 작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을 왜 없애는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없애요?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데. 예.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되게 아니, 인주 이런 거에 무슨 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악의적이다. 거예요. 예, 이거는 인수인계고 뭐고 국정 공백이 생기든 말든 골탕 좀 모르겠고 먹어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의원실 되게 늦게 인계받을 때 저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소파를 뒤집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압승을 해서 국민의힘 라인과 이제 민주당 라인 중에 국민의힘 쪽을 받아야 되는데 소파를 안 뒤집어 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보다 국민이 있으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껄끄러워도 이런 행동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공인이라면. 그러니까 좀 치졸한 복수? 아니 근데요, 그게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까지 포함이 돼서 권력을 창출해 가는 거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이 영구적으로 가는 거지 뭐 5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기를 개시했다라는 것은 임기를 마치는 것까지도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서 파면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그 업무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보좌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진석, 윤재순이 지시를 해서 없애버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정진석, 윤재순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그 둘이서 결심을 했을까? 아니면 윤석열이 시켰을까? 여기까지도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공적 마인드 말씀하셨는데 공적 마인드가 없으니까 친위 쿠데타까지 가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참혹하긴 합니다만은 빠르게 복구는 하되 저는 엄단의 필요성은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정진석, 윤재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 이 부분은 뭐 고발도 이제 들어갈 텐데 좀 반드시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인수인계를 위해서 붙박이들 있잖아요. 대통령실, 청와대 붙박이 공무원들, 늘공들. 이 늘공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늘공들마저 없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아니 근데 경호처도 사병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경호처 직원들이 늘공들이 많고 다 대통령 경호하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건데 그걸 사병화를 해가지고 영장을 맞고 이랬거든요. 집행을 맞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 대통령실에서도 완전히 지금 사실상의 이 사병화된 공무원 이게 뭐 말이 모순 관계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업무 처리를 완전히 사유해서 했었구나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오늘 아침 속보가 나온 것이 대통령 경호처 인적쇄신에 이제 돌입한다는 것이고 본부장급 간부 전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비상계엄에 가담해서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경호처도 진솔하게 사죄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관천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 10년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들어가서 어쨌든 상당히 이제 큰 그 경호처 내부에 대수술이 시작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경호처 안에 확인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일단 비화포를 원격으로 다 삭제하고 깡통폰을 만들고 이게 흔적들이 다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로 들여다보려면 당연하지만 그 서버가 필요한데 경호처의 관할 아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럼 경호처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게 아니라 좀 옮기자 내지는 경호처를 경호실로 좀 이 단계를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거 시간도 걸리고 지금 경호처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구조 개편은 뒤로 미루든 당장을 일단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근데 구조 개편이 뒤로 미루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경호처의 인력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들이 나왔어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입건되고 피의자 성격이 있는데 대통령 경호를 그냥 뭐 지금 급하니까 한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거예요. 이거야말로 마침표를 정확히 찍어줘야 되니까 대개 발령 너무나 필요했던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김용현 비화폰. 아직 검찰에 안 갔지 않습니까? 이게 경호처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증좌를 통해서 당시에 12월 3일 그 밤에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김용현 비화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건 특검으로 가져다 주겠죠?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검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사의 한 줄기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경호처가 사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인데 지금 사병으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어쩌다가 경호처는 그 시스템이 없는가? 그러니까 내부에 작동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상한 또라이 같은 대통령 하나 오면은
그냥 장악이 돼서 내 사병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인가? 네. 이걸 한번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병화가 됐죠. 그러니까 네. 뭔가 경호처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된 것이고 네. 전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굳이 경호처라는 조직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했던 역할들은 뭐 긍정적인 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뭐 군인사 출신들이 간다든지 해가지고 실세 군인 그러니까 군인도 아닌 사람이 군 출신이 가가지고 막 군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네네. 대통령 옆에 문고리 역할하면서 오히려 이런 인사 전횡을 하는 통로로 쓰였던 것도 네. 어둠의 역사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경호처에서 지금 경찰도 파견 받아서 본인들이 외곽경호로 쓰는 건데 앞으로 그냥 경찰에다가 네. 경호의 업무를 그냥 맡기는 것이 더 조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도 보는 겁니다. 예, 이 경호처도 예. 따로 모아놓으니까 예. 그냥 자기들끼리 이너서클화 되면서 뭔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것을 마치 권력으로 착각을 하는 네.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이 경호 대통령 경호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경호에만 더 신경 쓰면서 이런 인사 전행이나 다른 뭐 사병화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의 누수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좀 그런 제도 개혁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촛불혁명 정부 들어섰을 때 뭐 여러 가지 혁명적 상황에서 풀어야 될 이슈들이 많았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빛의 혁명 이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의문 덩어리들을 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관저에서 물을 왜 그렇게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윤건영 의원이 수영장이 하나 맞아요. 있다, 기억이 작은 나요. 수영장이 하나 네.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알고 봤더니 그 관련된 기사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뉴시스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의문의 수조가 발견되었다. 의문의 수조. 의문의 수조다. 이제 저게 개 수영장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깊이가 겁니다. 낮다는 거죠. 예, 예, 무릎 깊이가 정도. 굉장히 성인.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아지용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강아지가 많잖아요, 일단. 예, 거의 강아지가 여섯 지금 마리 정도. 길이가 한 5m 정도 되고 성인 무릎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228톤씩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일주일 동안. 갑자기. 도대체 왜 근데 저것만으로는 또 해소가 좀 안 돼요. 근데 예.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이제 얘기요? 개수영장으로 좀 보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성인 이제 무릎밖에 오지 않고. 근데 윤건영 의원 말에 따르면 예. 개수영장이란 제보가 있었는데 설마 개수영장이겠느냐 해가지고 예. 그냥 작은 수영장이라고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제가 전문가 뭐 인터뷰들 예, 예. 봤더니 개는 털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털을 건져내고 뭐 이러기에는 예. 좀 한계가 있어서 물을 자주 갈아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 때문에? 네, 그리고 온수를 하면 물이 더 많이 쓰이게 돼서 예. 그래서 그럼 물을 겨울에도 온수 틀어놓고 저기서 수영을 그러지 시키겠다는. 않았을까요? 왜냐면 약간 완공된 시점부터 물을 엄청 쓰던데 네. 걔가 제가 봤을 땐 고양이 5마리에 이제 개 한 6마리 네, 뭐 네, 이 네. 정도였던 모두 것 11마리. 같은데 예. 개 말고 아니면 또 다른 데 또 썼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엉뚱한 데다 이거 완전 혈세예요. 이거 완전 국민. 그러니까 저 댓글 중에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우리한테 나라 국간 지키라고 자기 뭐 재정 건적성 얘기하는데 이런 데다 돈을 펑펑 썼다는 게 말이 되냐는 댓글이 진짜 그러니까요. 와닿았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재정 건전 국민만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본인들은 안 건강하게 안 건전하게 지금 네. 재정을 막 물 쓰듯이 그러니까. 진짜 물도 썼고 그러네. 물 쓰듯이 썼다는 물을 건데 썼네, 진짜. 물 쓰듯이 돈 그러니까 썼는지 이제 저도 궁금한 것은 저 예. 관저에 과연 저 개 수영장이라고 추정되는 저 시설물 하나만 있겠는가? 뭐 안에 뭐 온천, 사우나, 뭐 드레스룸, 뭐 네. 골프 연습장 뭐 맞아. 뭐가 있는지가 지금 일단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예. 안에서 일단은 그 관저에서 쓸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초과하는, 훨씬 상회하는 양의 톤 개념에 네. 지금 일단은 물을 쓴 게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는지 다 이거는 이제 관저가 다 열렸으니까 네. 다 조사하면 이거는 뭐 빠르게 다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하여튼 그 특검이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될 텐데 특검 출범에서 수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런 의혹들도 사실은 당연하죠. 사소한 거 같긴 하지만 사소하지만 저게 엄청난 비용과 국민 돈을 완전 쌈짓돈처럼 썼다는 거예요. 500만 원인가 하는 캣타워도 샀었던 거 그 이사 갈 때 들고 나갔다가 딱 걸렸던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징빙 처리했던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나라 돈 쓴 거고 개인으로 썼다고는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개 수영장을 본인이 영구 집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걸 파가지고 또 이게 또 공사한 거잖아. 공사가 또 관련 규정들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이거 그리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도 않고 또 골프 관련해서도 믿은 게 건물 같은 게 한번 드러나기도 했었고 드레스룸도 그렇고. 아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어떤 역대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야 그거 그럼 파가지고 우리 걔들 수영 좀 하자. 수영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도 못하는 수영. 아니 그거랑 똑같죠. 국민들만 건전하게 재정 관리하시고 본인들은 안 건전하게 재정을 막 썼고 법도 국민들은 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압수수색 막 300번씩 막 국민들은 하는데 본인들은 법을 막 어겨도 그때 그 검사가 원정으로 그 수사하러 가가지고 폰을 맡겼잖아요. 검사 폰을.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김건희가 폰을 뺐죠. 검사의 폰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무법자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또 친위 쿠데타까지 간 거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조사해야죠. 뭐 성역과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피고인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6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어떻게 봤냐? 답변 없음. 뭐 전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선거 때 투표할 때는 나와서 웃으면서 투표를 했잖아요. 동부인 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함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무 소리 없이 들어가긴 했어요. 이제 이 재판이 이제 계속될 텐데. 근데 계속 이렇게 출퇴근 재판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혐의들이 많아서 재구속. 이거는 재구속을 하는 게 저는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예요. 주요 임무 종사자들보다 비난 가능성과 이 양형과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다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활보를 하는 거예요. 투표도 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또 얘기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서 뭐 김문수를 지지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지금 혐의가 가볍으니까 점점 드러나잖아요. 최상병 그것도 700에 8080이었나요? 그것도 본인이 쓰던 집무실이라는 게 특정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경로 이후에 모든 게 꼬이고 제복 입은 사람들을 예우하겠다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정말 군복무 하다가 청년이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있나요? 아니 뭐 내란뿐만 아니라 공천에 개입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여론조사 돌렸어요. 그걸 집단적으로 했다라는 이유로 2년 그것만 2년 받았었습니다. 국정농단에서 제일 먼저 가닥에 나왔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해요. 내가 당에 시켰는데 말이야 말을 안 듣는다라고 육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공천을 받았으니까요. 완전히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재구속을 해야죠. 이 해당 재판부가 뭐 재량 판단으로 소송 지휘권의 일환으로 빨리 구속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 사건으로 계속 이 수사를 속도를 내서 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뭐 지기현 재판장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지만은 사실 검찰이나 수사기관도 정말 이상해요. 제가 이상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처럼 이게 특검이 들어오잖아요. 기존의 수사기관은 특검 들어오기 전에 특검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사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왜 그러면 나중에 본인들이 다치니까. 근데 지금의 이 수사기관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인가? 그냥 다 손 놓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미 예견된 수순인데 아마 지기현 재판장 꿈쩍 안 할 것 같고요. 기존의 수사기관도 너무 망가져서 아무 일도 안 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포를 한다면 그 준비하는 기간 한 2주면 되거든요. 특검이 빨리 준비가 돼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석열에 대한 강제 수사와 또 인신 구속 여기에 대한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특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특검에 대한 선정과 특검보 구성 이 특검팀을 잘 구성해야 된다. 좀 실력 있고 유능하고 깨끗하고 또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분들로 잘
잘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누가 특검하면 이제 새 특검이 동시다발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 언론에는 구인난이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근데 특검 하겠다는 분 주변에 많던데. 예, 김용남 의원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당적을 버려야 돼. 당적은 안 되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구나. 그럼 신 변호사님도 안 돼요? 저도 이제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 장 변호사님도 안 되시네. 저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 결격이 아닌 걸로 만들면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보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그렇죠. 수사로 또 오인받을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리고 태반이 이제 파견 검사들로 이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제 외부 변호사들이 하는 건 이제 수사관으로 해서 이제 수사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각각 특검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 개 특검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정말 마땅한 인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뭐 대법원장 막 이런 식으로 개정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네네.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되기도 해서 네. 전 당연하지만 맞춤한 인사로 적임자를 곧 찾아낼 거다. 아니 특검이 뭐 그 인물난이어가지고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게 뭐 120명이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데요. 이게 세계 특검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당시 대표에 대해서 수사할 때 완전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훑고 이럴 때 150명 검사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한 명을 표적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이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16개 혐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네. 주장은 저는 최소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에 막 박지훈 변호사도 추천이 되고 이병철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다 김경호 변호사, 여러분들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어떤 분이 특검이 돼야 좀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동시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헌법재판관 3분. 그러니까 그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에 대한 지명 철회가 지난주에 있었고 특히 그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하고 그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했던 사람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사실 그 민정수석 관련해서 좀 논란이 변호사.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수통 출신이고 또 검찰개혁에 과연 적임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부 공감되는 면은 있습니다. 굳이 특수통 출신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석비서관급은 가장 손발이 잘 맞는 분들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 고유 권한을 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헌법재판관은 조금 저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3명을 지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한덕수 대행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헌재에서 그 제동을 건 것이고 그래서 지명 철회하고 이제 한 건데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확정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3명 중에 지금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 됐잖아요. 저는 헌법재판관으로는 이승엽 변호사가 가지 않는 게 저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헌재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저는 이분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옳은 결정이 많이 있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오해를 사지 않는 조금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두루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선임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좋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운영하는 이재명 정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기관에 대한 구성권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이런 여론을 더 참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제 3명 중에 2명이 최종 낙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거고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 등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을 했다는 게 공직에 나가는데 이제 결격이 되느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 충돌이란 건 본인이 공직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뭐 다시 뭐 한 달치 그러니까 이를테면 헌재 이재명 대통령의 뭐 어떤 개별 사건들과 관련해 가지고 헌재의 판단을 받을 일은 사실은 네. 이게 좀 드문데 뭐 그럴 가능성을 상정하기 좀 어려운데 만약에 낙점이 최종적으로 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기피 제척 회피 뭐 네.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 재판은 이제 맡을 수가 없고 네. 이제 평생 법관으로 살았고 예, 그리고 이제 부장판사 출신이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인사 스타일이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능력이 검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낙점 여부는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될지 말지는 예, 아직은 그것도. 좀 섣부른 판단이다. 예, 예.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일단 네. 추천은 되었다. 예, 예. 예,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 42분이어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에 전당대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 부당 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 부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발끈했습니다. 네. 좋다. 좋은데 부당이라는 표현은 편향된 입장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 나쁘다. 언론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친윤의 도움으로 천거가 됐으나 실제로 친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당이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면 불법, 위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교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예, 더 세네. 뭐 기분이 나쁘니까 그 단어가 더 부당이라는 거는 적합하네.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표현이 약해요. 뭔 부당이에요, 부당이. 예.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저는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친윤들이 세운 건 맞죠. 근데 지금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6월 말까지고 뭐 본인이 이제 뭐 나름대로 당을 고쳐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자회견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내세웠는데 일단은요. 김용태 위원장은 이 당을 지금 개혁할 아무런 힘과 권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이분이 선출이 됐습니까? 아니면 당내 신망이 높습니까? 그냥 친윤들이 갔다가 꽂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꽂아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당을 개혁해야지라는 의지와 열정이 넘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텐데 그 원내대표가 아마 정리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은 아마 그 원내대표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아마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또 꾸리든지 아니면 네.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가지고서 뭐 전당대회를 바로 여는 후속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김용태 위원장은요 그 당에서 젊은 의원이고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를 일부 가졌던 그런 정치인이에요. 완전히 무슨 뭐 권성동, 윤한홍급은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혜병 묘비에 가가지고 손바닥으로 그것도 자기 얼굴 나오게 그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나와가지고도 백브리핑하면서 뭐 최혜병 특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불나불 떠들더니 결국에는 표결도 안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네. 국민 기망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로는 뭐 부당한 후보 교체니 뭐니 5가지를 제가 들어도 공허하고 그냥 메아리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마 그 안에서 버티면 아마 더 험한 꼴 보고 그냥 끌려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제가 단언컨대 못 고쳐요. 누가 와도 못 고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그 비대위원장을 고사한 분인데 네. 뭐 외부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김종인 모델을 또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때 명태균 씨가 다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 전 국민이 아는데 그 선례를 갖고 온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저 당은 못 고친다. 근데 여전히 지금 구성원들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바로 민심과의 괴리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용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버티는 건 본인이 내려오자마자 친윤들이 득세할까봐 어쨌든 시간을 끈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진정성 면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훼손한 측면이 있고 신임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저 네네. 대단히 실망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진짜
본인 얼굴 나오게 했잖아요. 저 본인 얼굴 나오게 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정치인은 본인의 그런 진정성을 의정 활동으로 그리고 본인의 투표로 드러내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른바 반란표 이탈표에 김용태 이름은 없어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당을 쇄신해 보겠다고 하는데 당에서 당장 어떻게 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내려왔을 때 김용태부터 찾아갔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너 당장 내려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인했거든요. 지방선거 치를 때는 문제 없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이미 PK, TK 의원들이 사실상 전부고 네. 수도권 비례 이런 분들과는 좀 이해관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당에는 쇄신할 동력 자체도 없다. 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저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탄핵에 뭐 찬성했던 당론 없던 걸로 하겠다.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야 되지만 뭐 뒤늦게라도 그런 정치적인 의사를 보여주는 것 자체까지 뭐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너 뭐라고 너가 뭔데 부당이라고 하냐. 처음에도 새 시책 냈을 때 수석 대변인이 아유 일개 청년 대변인의 청년 정치인의 그냥 의견에 불과해. 이게 국민의힘의 본질이에요. 민낯이에요. 김용태 한 사람이 그것도 새도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그 타겟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대선 국면에서 네.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당은 쪼개질 에너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 당권 투쟁에 또 막 혈안이 네. 돼서 있고 야 국민들 마음에서는 더 멀어지는 이건 진짜 이익결사체로 가버리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겁니다. 발전적 해체를 당을 깨야 돼요. 당을 깨라 그냥. 깨서 그냥 없어져야 돼요. 네. 역사 속에서 지금의 저 국민의힘이라는 네. 저 결사체는 네. 없어져야 해결이 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정치적으로 네. 죽어야 끝나요. 망해라.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망해라. 그러니까 근데 그 망하는 과정이요. 본인들이요. 발버둥치고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저항한다고 안 망해집니까? 저항하면 더 추잡하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네.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든 아니면 내부에서 누군가가 올라와서 비대위원장 한다면 네. 발전적으로 이 당 깨겠다. 그럼 그분의 말대로 될 거예요. 그나마 덜 추잡해지는 거고 그나마 남은 기회라도 국민들이 부여를 해줄까 말까를 아마 검토 정도는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저기서 끝까지 머리끄댕이 잡고 자기들끼리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 내려와라 내가 올라갈게 이 난리를 치면서 가면 추잡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추잡하게 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는 퇴장이 상수인데 추잡하게 나갈 거냐 덜 추잡하게 나갈 거냐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버티잖아요. 저 버티면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정치가 힘의 권력 투쟁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본인이? 아무 힘이 없거든요. 네. 그럼 버티다가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저 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에 있는 그 헤게모니 이걸 지금 친윤들이 어쨌든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저는 지금 이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뭐 나름의 개혁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배지 불문, 배지 포함, 네. 뭐 당협위원장 다 포함해서 본인들이 뭐 집단으로 다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당에서 무슨 결기를 보여주든지 뭐가 하나 국민들이 이제 그만해라고 할 정도의 결기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네. 저 당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민의힘 분들이랑 뭐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할 때 음. 반농담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 내란 특검 세게 해주라. 우리 여기서 문제 있는 사람들 속가야 된다. 근데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런 얘기. 그리고 위헌정당 심판 제청도 해주라. 예. 우리 정말 왜냐하면 과거에 진짜, 진보당 막 예. 탈당 러시가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 당 이미 없어질 게 좀 예상되고 이러니까 막 다 나가고. 민주당 정부에서 위헌정당 심판 해줘라. 막 그래서 반동이지만 없... 그래서 우리 정말 쇄신해야 되고 지금 예. 나갈 사람들 나가야 되는데 자리를 차고 차고 앉아 이런 앉아있다. 이야기를 예. 뭐 진실은 아니겠지만 예, 예.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 주신 대로 예. 여기는 깨지는 거 말고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는데 그 선택을 지금도 못 하고 있을까 근데 외부 변수가 있길 바라는. 저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내부에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외부의 힘이라도 빌려서 뭐 해보겠다 이런 건데 저는 그분들도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윤보다 더 비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윤들은 그냥 국민들 앞에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국민들이 좌표를 보고 그냥 때리면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욕을 먹기는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처럼은 안 해. 그치만 이 기득권을 또 갖고 싶으니까 남이 해줘예요. 해줘. 네가 좀 해줘. 네,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탈당을 해서 밖에 나와서 정치 세력화 할 생각은 안 하죠? 어려운 신인규처럼. 아니 뭐 꼭 저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를 내가 그만하더라도 이 목표를 바꾸겠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내가 그렇죠. 배지를 종로에서 단 거 띄고 부산에 내려가서 지역주의의 망령과 싸워서 네. 이 나라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걸로 내려가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공터연설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바람도 부는 건데 왜 그분들은 그럼 가만히 그 따뜻한 안방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친윤들 눈치만 보고 해줘 뒤에서 그러니까 그 당에서는 또 해당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당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 저는 그분들도 본인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서 당을 발전적 해체할 생각은 안 합니까? 그건 밖에 나와가지고 풍천노숙 비 맞고 춥고 배고프고 이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저도 난감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40만을 돌파했습니다. 무서운 숫자죠. 예, 엄청난 숫자예요. 4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라고 네, 요구하고 네. 나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할까요? 저는 네. 이준석 의원 마음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불안하다. 민주당과 만약에 예. 다른 야당들이 같이 하고 이러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뭐 10표 남짓 그렇죠. 정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호감을 받는 정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다 떠나서 이준석 개인에 대한 비토, 비난 이걸 떠나서 본인이 정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 증문즉답이고 토론회에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실수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불편하다. 너 이거 잘못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정정당당하게 정말 사과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꾀를 부렸어요. 아닌데 나 사람에 대해서 한 거 아닌데 내가 주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민노당의 성인지 감수성 물어봤던 거야. 뭐가 문제인데 라고 했는데 너 이거 직격하려고 했던 거 맞잖아 그랬더니 뭐가 문제야? 이거 후보 검증 차원이야. 가족도 검증해야 되니까 프레임을 딱 전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그 약식 그 명령장을 보지 못했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까지는 인터넷의 풍문 같은 것을 취합해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의 이 인식을 물어본다는 취지로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과하는데 당원들에게 사과했어요. 국민들께 저 정확한 사과 대선 국면에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혐오하고 가르고 뭔가 분열을 조장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는 정치인을 네. 국민한테 감당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선택지가 있어요. 이거 제명 필요하지 않냐고 화두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가 토론회로 다시 돌아가면 나 그 얘기 안 했을 텐데 가벼워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요.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의 저 행태는 네. 지금 본인은 아마 제명되면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에?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뭐 YS 서사도 언급을 하면서 네. 뭐 제명이 됐을 때 본인이 그 역풍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네. 좀 정치적으로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지금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걸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반정치거든요. 근데 이 반정치가 낳은 공론장에 대한 오염행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 가지고서 제명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문제의 본질을 못 읽는 겁니다.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주의에서의 사상의 자유라는 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허용을 해요.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네. 민주주의가 딱 하나 허용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 하지 말자라는 반민주주의, 반정치. 네. 그건 민주주의가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도 헌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이 지금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규정하는 반민주주의 쪽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단지 표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는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발언을 했어요. 결국에는 국민들, 그 토론회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그 해악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공론장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제도권에서 허용해 줄 수 없다라는 그 공감대가 전 제명청원 저 40만이라고 보고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혼자 컸을까요? 저 정치인 지금까지 마이크 대주고 키워준 언론은 책임이 없습니까? 나는 종편이 키운 뭐 종편뿐만 아니라 네. 다 전 네. 방송국들이 그리고
저 지금도 이준석의 행태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패널들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일부 남아 있어요. 저 그분들까지도 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다만 이준석 제명하고 끝내면 뭐예요? 그 반정치의 토양이 남아 있으면 또 튀어나오는데 충치 뽑으면 뭐합니까? 옆에 충치 또 튀어나오는데 저는 이 반정치의 토양을 전 이번에 한번 우리 사회가 네.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민주주의는요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그거 이해 안 막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뭐 불온소적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 네. 반정치, 반민주주의만큼은 민주주의가 허용 공간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반민주주의, 반정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온 국민이 4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께서 이게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100만 텐데. 갈 것 같아요. 지금 4일, 5일밖에 안 됐는데도 약 네. 달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벌써 40만이고 이제 더 알려질 텐데 네. 뭐 100만은 좋게 가고 당시에 윤석열 탄핵 청원이 148만인가 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한 달 채웠을 때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전 윤석열에 대한 심판 청원 이후에 끝났잖아요. 파면으로. 네, 네. 이준석에 대한 이것도 사실상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다. 양두구육 집에 가라란 얘기거든요. 예. 전 그런 식으로 의미를 좀 확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예. 다만 이준석 개인에 대한 뭐 미움이나 개인에 예. 대한 뭐 어떤 정치적인 공격 차원이 아니라 예. 이거 국민들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임계치에 왔다. 전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그 큰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특히 이제 TV 토론 발언 나온 다음에 온 국민께서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나만 하고요. 말씀드리면 진짜 간땡이가 저는 배 밖에 나온 발언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 마이크 앞에서 저도 취재 편의점 올 때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 그럼 안 되죠. 17,000분 보고 예.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1,000만 명이 보는 마이크 앞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권영구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서 자기도 찡그려요. 혐오 표현이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찡그린다니까 표정. 자기도 좀 자기도 자기도 이만 해야 알아요.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근데 표정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혐오 표현을 권영구 후보를 이용해가지고 여성을 도구화해서 한다는 거는 전 이거 겁을 상실했다. 그럼 이 겁을 상실하도록 누가 만들어줬냐? 전 이 토양, 반정치의 토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언론인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 반정치를 누가 키웠습니까? 전 정말 이제부터라도 이 반정치의 토양을 언론계에서부터 청소하는 역할, 자정작용 네.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재 편의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아닙니다. 5분 정도 괜찮아요? 예. 다음 방송 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질문하는 기자들 이제 그 카메라 네 네 대 추가해서. 추가 설치해서 미국처럼 실제로 질문하는 기자의 이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어디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했다라고 해서 직접 아이디어인가 했더니 댓글 제안을 보고 수용한 거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우연히 댓글을 통해서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실행에 옮겼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서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의견 적극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올렸어요. 사실 그동안은 기자들이 잘 안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불만이 좀 많았는데 좀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하고 김치찌개 계란말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 기자를 국적 1호기에 안 태우면 이거는 기자들이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런 일이 기자단이라는 게 어떤 그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만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과 관련해서 뭐 알 권리, 국민적 알 권리를 침해하면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황당무계한 일을 겪고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들만 MBC하고 같이 민간기를 통해서 취재하러 가느라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동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취재하기가.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그 어린이 공원에서 그 기자들 다 모아놓고 계란말이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요새 기자들 연수 몇 명 가나 하니까 뭐 몇 명 간다 하니까 내가 앞으로 3자리로 늘리겠습니다. 와!
그게 뭐야? 그게 나 너무 창피했어요.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저건 아니지 않냐. 너무 순치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너무 창피했어요. 그냥 현장에 있을 때 아무래도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사이에 네. 뭔가 드자비를 하고 틀어주려고 하면 납작 엎드리는 기류가 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우하고 대우해주겠다고 하면 고압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경향이 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너무 순치되고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짤로 강유정 대변인이 또 이 논평을 할 때 기자들이 빨라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대단히 불편하다는 그런 반응들 많이 봤어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기자들부터 언론사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방송으로 하고 어떤 질문들이 순간적으로 오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권력은 답변하는지를 국민들은 확인할 의무가 국민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백악관 시스템도 그렇다라고 하고 뭐 유엔이나 뭐 국제 기구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만 나중에 다 본인들은 뒤에 있고 음성만 그것도 정제되게 편집해서 하는 거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질문하는 기자가 누군지 어느 사 누군지 그리고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그때도 기레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요. 이상한 질문에서 문제가 됐던 분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가기도 하고 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료들은 영혼이 있는 관료 그리고 기자들도 기자 정신이 있는 기자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국민들이 좀 원하실 테고요.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첫 석상에서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했을 때 분위기가 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님 얼굴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얼굴을 좀 이렇게 잡아줬더라면 아마 더 그 분위기를 국민들이 생생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반영해서 또 기자회견의 그 생동감 또 생생한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께 많이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전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미디어가 그냥 국민들보다 제일 먼저 그 현장에 도착해서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보도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저는 질문에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책임한 질문 막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억까 질문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하지 않고 이게 정책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비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자의 본성은 저널리즘의 본성은 비판이에요. 그리고 이거 비판했다고 기자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어떤 비판이냐? 이게 유용하고 유익한 비판이냐? 아니면 트집 잡기 뭐 이런 감정이 실린 이런 거냐?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진국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그런 질문 그리고 답변 이건 정부도 그렇고요. 질문하는 기자도 그렇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도 평가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자도 정말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공적 책임 있는 질문인지 아니면 기자라는 펜과 노트를 가지고 본인이 정치질을 하는 질문인지 이거 국민들이 다 구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이 이런 피곤함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공무원이야? 우리는 왜 평가받아야 돼? 근데 평가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제 뭐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장착이 된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전에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추경안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25만 원 재난지원금 같은 것만 들어가도 시장이 상당히 활력이 생길 거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인천공항에서 사전투표 때 만났던 30대 자영업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있어도 시장이 돌아간다. 호텔 경제학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 시장이 돌아가는 게 중요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새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윤석열의 3년을 청소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써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실까요? 네, 아니 뭐 이제 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네.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가장 전면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네. 국민들께서 내란 진압과 또 새로운 시대에 여는 데 있어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더 마음을 모아서 좀 정부가 힘차게 좀 일할 수 있도록 네. 많이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정부 정말 잘하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같은 마음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상처를 네, 많이 그렇습니다. 입어가지고. 비상계엄 이후에 출범한 새 정부이고 이 새 정부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벌써부터 헐뜯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비판 이런 건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라서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여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